자, 우리가 일부에서 선생님 아주 뭐 다양하게 한국 문학의 역사성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목월 선생님, 또 선생님의 유년 시절, 그 다음에 영향, 예술가들에 대한 예술가들을 통해서 이게 받았던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 2부에서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선생님 그 작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선생님 뭐 여러 가지 시집이 참 많습니다만은 거기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현장성이라고 하는 문제와 진정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시를 썼던 그 시집들이 한 서너 권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이제 제목으로서는 그 탄광을 배경으로 한 석탄 형성에 관한 관찰 기록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고요. 또 일찍이 이제 환경 문제에 선생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먼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시집이 있고, 그다음 우리 울산의 그 방구대 암각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시집이 방구대 암각화 앞에서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자, 이 그 시집을 전체적으로 그 관통하고 있는 세계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그 세계인데, 선생님이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세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제가 그 문학 용어로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뭐 책에도 쓰고 또 그런 일을 뭐 강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험의 진정성. 그러니까 그 시를 만드는 것이, 시가 만들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체험일 텐데, 인간의 그 체험이 그 시인이나 그 인간이 만드는 하나의 그 이미지의 기본 소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책상 앞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뭐 현장이라고 하는 게 뭐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근데 제가 이 현장을 중요시하고 이걸 갖다 진정성의 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앞에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글들을 읽었을 때 그분이 얘기하는 시의 어떤 그 정의,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릴케는 많은 체험을 해라. 체험이 곧 시다. 그래서 그 시인은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급적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체험이 잊혀지기를 기다려라. 체험이 막 와서 내 속에 와서 막 쌓일 때 시를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속에 와서 잊혀질 때 그때 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제게는 일종의 무슨 체질화 같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시 중에서 석탄 형성에 관한 관찰 기록이라고 하는 시집, 그 다음에 장시 눈먼 자를 위하여, 또 그 다음에 반구대 암각호 앞에서, 이런 것들을 주로 지금 뭐 제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석탄 형성에 관한 관찰 기록이라고 하는 시집이 나온 게 2000년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1980년에 사북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사북사태. 사북이라고 하는 곳은 강원도 정선 지방에 있는 탄광촌 이름인데 거기에 이제 많은 탄광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탄광촌이라고 하는 게 온갖 사회의 어떤 비리나 부조리나 이런 것이 마지막으로 모여서 들끓는 장소, 그런 뭐 그런 것처럼 예. 이렇게 예. 나쁘게 예. 뜻매김 되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야말로 밀려나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삶의 탈출구를 찾아서 모였던 곳이 탄광촌이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온갖 비리가 다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어떤 거냐니까, 일테면 그런 탄광 마을을 하나의 무슨 돈벌이 수단이나 아니면 쓰잘데없는 그런 어떤 사람을 속이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주로 이게 모여 있던 곳이 그게 되면 탄광촌인데 거기에서 되면 그 탄광 마을에 어떤 뭐 조폭들 이런 사람들과 또 운영진과 이런 쪽이 어떻게 적당히 야합을 하면서 실제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탄광촌에 들어가서 석탄 캐는 사람들이고 한데 거기에 수많은 비리가 내지도 있고 그래서 1980년 4월 1일인가요? 거기서 그 탄광촌 마을 사람들이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집단으로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경찰력이나 이런 쪽으로 제어할 수 없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 소요 사태로 이게 번져가지고 그 사북 사태에 이 광부와 광부의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하나의 데모 사태를 이야기했고 거기서 뭐 사람이 몇 명 죽기도 하고 그래서 탄광이라고 하는 곳의 실상이 바깥으로 드러난 그러한 그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사북 사태예요. 그 사북 사태가 나고 나서 나라의 에너지 정책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탄광이라고 하는 것은 말썽만 많고 또 그 효율이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외국에서 기름을 사다가 쓰면은 석유를 그래서 기름으로 발전도 하고 그래서 이 80년대 후반 들어가면서 탄광촌들이 거의 80~90%가 다 폐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삶의 근거지를 찾아서 뭐 요구사항을 외치고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탄광이 다 닫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불이 흩어져 버리고 이랬어요.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이 본격적인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한 것이 아마 사북 사태가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사북 사태가 나고 나서 거기에 수많은 운동권 이론가들이 사북에 가서 광부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나 항의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교습도 시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부들이
탄광이 폐광이 되어버리니까 있을 곳도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이, 때문에 삶의 방법을 요구하고, 했는데, 오히려 삶의 그 터전 자체를 다 문 닫아버리는 예, 예. 일종의, 국가가 만든 하나의 뭐 횡포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1996년부터, 예. 얘가 여기를 한번 가보자. 가서 나는 뭐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갖다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현장을 보고 현장을 시인의 눈으로 보고 시인의 가슴으로 이걸 품어 안아 보자. 그래서 가서 헤매 다녔어요. 몇 년을. 예, 예. 그러다가 언필칭 무슨 탄광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데 나는 한 번도 탄광 막장에 가본 적이 없단 말이죠. 예, 예, 예. 그래서 누구한테 선을 넣어가지고 사북 이 장성 탄광이라고 하는 예. 구경 탄광인데 예, 예. 그쪽 소장한테 청을 넣어가지고 예. 그 막장에 나를 한번 구경할 수 있게 해다오. 그래서 그냥 특청을 넣어가지고 예. 그 막장에 한번 가봤어요. 예. 입구에서부터 800m 정도를 걸어 들어가서 이게 걸어 들어가서 아래로 네, 수직으로. 수경이라고 해요. 수경. 예, 수경. 이게 이를테면 큰 엘리베이터라고 예, 예. 그걸 타고서 아래로 820m를 쫙 내려가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 마치 아파트 몇 층 몇 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가듯이 그래서 거기서 인차라고 하는 것을 갈아타고 얘가 3,200m를 갔어요. 그 800m 내려가서 다시 옆으로. 그래서 인차라고 하는 석탄도 싣고 광부들도 싣고 하는 레일을 따라가는 그 인차를 타고서 3,200m를 갔더니 거기 막장이에요. 근데 가니까 이제 방진 마스크라고 하는 걸 쓰라고 해서 그걸 썼고 그런데 우선 거기에 내가 겨울이었는데 온도가 후끈후끈해요. 지열 때문에. 예, 지열 때문에. 지열 때문에. 예, 이게 아마 뭐 100m 내려가면 몇 도씩 올라가나 봐요. 상승이. 그게 지열이 끓고 또 이 먼지, 먼지가 뽀얗게 먼지가 일고 하는데 거기서 석탄들을 캐고 있어요. 그 석탄을 캐서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실으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엘리베이터 있는 쪽으로 이제 실어가면 그 이제 바깥으로 실어내는 거죠. 거기서 나는 아주 특이한 체험을 했어요. 석탄이 만들어진 것이 원래 석탄이라고 하는 게 한 3억 년 전쯤 지상에 울창한 숲이 무너져 내리고 또 지상에 살던 큰 거대 동물들 이런 것들이 땅에 묻히고 그래서 바깥에 외기 공기와 만나지 않으면 거기서 이게 이 빠져나가 유기물이 빠져나가고서 나머지가 엄청난 무게를 눌린 게 석탄이에요. 그게 석탄이군요. 그러니까 석탄이라고 하는 게 그저 검은 연료로만 알았는데 가서 보니 그것이 3억 년 중에 짐승이고 3억 년 중에 거대한 밀림이고 숲이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막장에서 그런 짐승들의 울음소리 또 무슨 그 숲이 밀림이 흔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느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삶의 현장이 거기서 석탄을 캐는 사람들이 광부들인데 그래서 이제 바깥에 이제 다시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차를 타고 나오니까 하늘은 그냥 맑아요. 하늘은 맑고 점심시간이라고 사람들 식당에 밥 먹으러 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막장 체험과
이 현장과 이것을 놓고서 너무나 사람들이 탄광 속에서 겪는 그런 어떤 좌절과 절망과 그야말로 석탄을 캐는 사람들 자체도 그 사람들도 서서히 석탄이 되어가는 탄화돼가는 그래서 실제로 뭐 진폐, 규폐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폐가 이게 섬유질로 굳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고 그런 체험을 겪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자료실을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니까 사건 기록부 또 이 유가족과 회사와의 어떤 합의 문서 이런 것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걸 전부 다가 필사를 해서 써가지고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시로 쓰려고 하니까 그걸 도저히 내가 시를 쓸 수 없고 그래서 그 자료들은 실제로 도표를 만들어서 시집 속에다 다 넣었어요. 내가 날 봤던 기맥힌 얘기 중에 18살 먹은 어떤 여자가 아내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죽었는데 거기 합의 문서에 보면 그 아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뭐 대리인으로 거기다 도장을 찍고 그런데 그 합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일방적이에요. 그러면 돈 얼마를 뭐 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 하등의 이의를 달지 않겠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 나중에 어떤 다른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코 제로를 하지 않겠다. 이런 뭐 합의 문서들 이런 것들을 써서 갖다가 그 시집을 낸 게 석탄 형성에 관한 관찰 기록이에요. 그런 아마 이것이 나 개인으로서는 탄광촌에 묻혀 있는 사람들 거기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인으로서 애정을 표할 수 있는 한 방법이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견디었고 어떻게 죽어갔는가 이것을 증언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거기 와서 무슨 이론을 가르치고 뭘 하든 그런 뭡니까 이론가들 이 사람들 다 떠나고 없는데 혼자 다니면서 막장에도 가보고 그 사람들이 살던 집도 들어가 보고 그러면서 쓴 시가 석탄 형성에 관한 관찰 기록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그래서 그렇겠지만 그 시집은 별로 빛을 못 봤어요. 그러나 나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삶의 한 비극적인 현장 이것을 내가 외면하지 않았다. 또 이것은 시인의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걸 증언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시집을 나는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 시적 세계의 다변성 또는 다이성 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 석탄에 관한 그 탄광에 관한 그 정언이죠. 그야말로 정언이죠. 그렇죠. 그들이 탐부들이 그 일생 살아왔던 그 피폐한 삶, 그 다음에 늘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그 삶들에 대한 외면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시인의 덕목이죠. 시인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테면 그 현장을 나는 증언한 사람이고 증언을 가지고서 현실을 바꿔보려고 노력한 사람들 이건 이론가들이고 뭐 운동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운동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 그 자체가 시인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소명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선생님 씨가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체험 또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문제와 예. 결부시켜서 읽게 되는 또는 선생님 시적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예. 그런 동기가 바로 이 시집이고 또 한편의 예. 또 하나의 시가 1984년에 예. 인도의 보팔시라고 하는 데에서 예. 이 이소시안 가스라고 하는 독가스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예. 이소시안 가스는 물과 만나면은 이 불처럼 끓어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스예요. 예. 근데 이 인도의 보팔시라고 하는 시에 거기 살충제인데 살충제 이소시안이라고 하는 것이 주성분인 그런 살충제를 만드는 공장이 인도에 있었어요. 예. 보팔시에.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독가스를 만들고 살충제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는 걸 모르죠. 몰랐겠죠. 예. 왜냐하니까 미국의 이 유니언 카바이트사라고 하는 회사가 본사인데 예. 유니언 카바이트사가 인도에다가 거기다 무슨 뭘 만들고 사람들과 취직해서 월급도 타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밤중에 한밤중에 가스가 누출돼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소시안 가스가 나오니까 가스가 무거우니까 이게 지상에 막 깔리면서 이제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나오니까 집에서 잠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벼랑간 눈이 따갑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뭐 하니까 이제 바깥으로 막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살던 무슨 뭐 이 소나 말이나 뭐 이런 짐승들까지 일제히 뛰고 뭐 이 울부짖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낮은 곳에 가면 죽는다. 그래서 높은 데로 뛰어가다가 엎어져서 죽고. 예. 이래서 그 사건으로 2만 5천인가? 그러니까 저 숫자가 정확하진 않은데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고 또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한 20만 명 가까이. 예, 20만 명. 예. 장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환경 문제 이것을 소홀히 해서 인간한테 대단히 무자비한 그런 어떤 그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인데 그때 나는 이것은 시인이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어떤 사진 자료나 아니면 무슨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스크랩을 하고 봤어요. 그래서 눈먼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13편으로 된 장시를 썼어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 그 뒤에 2000년대에 들어서고 하면서 생태시 혹은 환경시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쓴 1984년에 쓴 눈먼 자를 위하여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어떤 환경시의 한 시초가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요즘 보니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코스모스가 있는데 그 부인이
최근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또 책을 다시 냈어요. 예, 예. 앤드루얀이라고 하는 예. 그 부인인데 예, 예. 내가 요새 그걸 열심히 읽어요. 그 드루얀이 쓴 그 코스모스의 이게 고생대 이후, 고생대,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역사가 되게 46억 년이라고 예. 하는데 되게 고생대라고 하는 게 한 5억 뭐 6천 년 정도. 예, 그걸 우리 고생대라고 그래요. 예, 예. 그 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근데 5억 6천 년 이래로 지금까지 5번의 지구 멸종이 있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멸종이 오면은 거의 어떤 이 짐승이고 뭐고 다 죽고 없는 그런 멸종 시기가 5번 되버리도 됐는데 앤드루얀 얘기가 현재 우리가 6번째 멸종에 지금 당면에 있다는 거예요. 막바지에 예. 지금 처해 있다. 그 앤드루얀의 이 6번째 멸종은 뭐냐? 인간에 의한 멸종이에요. 예. 그 환경 파괴나 예. 뭐 이런 그렇죠.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라고 한 자체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파괴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앤드루얀은 6번째 멸망에 지금 진입해서 지금 한창 멸망이 지속되는 와중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집이 이 눈먼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환경시. 이것은 그런 면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삶의 진정성, 인간을 사랑해야죠. 예, 또 선생님 우리 울산요,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서 내가 1998년에 울산에 가서 반구대 암각화라고 하는 것을 한 20일쯤 울산에 머물면서 울산에 숙소를 하나 정해놓고 가서 낮이면 가서 반구대 암각화를 보고 또 뭐 글 쓰고 또 가서 보고 근데 울산에 있는 그 반구대 암각화라고 하는 것은 반구대라고 하는 것은 울산의 울주군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이에요. 반구대가. 근데 거기 암각화가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좀 구부러진 그런 바위면이 있는데 거기에 그림이 한 300개 있어요. 근데 그 300개의 그림이 누가 이렇게 뭐 갖다 그린 게 아니고 바위 돌을 가지고 가서 돌을 이렇게 돌로 돌을 쪼아서 만든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돌 중에 59개가 고래의 그림이고 고래의 생태를 나타낸 그 때문에 새끼를 얻고 있는 거, 또 무슨 고래 사냥을 하고 있는 거, 또 고래 잡는 배를 타고 고래 잡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린 그림이 고래만 그린 게 59개인가 되고 전체가 한 300개 그림인데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7,000년 전이 언제입니까?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게 5,00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0년 전에 그 울산시 울주군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우선은 배를 만들어 타고 가서 고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를 만드는 조선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예. 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다가 이 고래의 생태를 아주 세세하게 거기다 그렸어요. 예. 또 어떤 것은 고래를 잡아서 배에 끌고 오는데 이 그냥 끌고 온 고래가 물에 가라앉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가죽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죽 주머니를 고래에다 매달아 가지고 이게 뜨게. 예. 그 부구라고 하는 건데 부구를 만들어서 어떤 그림도 있어요, 거기. 예.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무슨 미개하거나 아주 질 낮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반구대 안각화에 가서 그걸 보면은 그걸 만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였고 7,000년 전에서부터 그걸 거기다 그걸 그렸단 말이죠. 그 우리나라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이천동에 거기 가면 한국의 어떤 선사 자료실에 가면은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림이 반구대 암각화의 탑본이에요. 이게 우리의 조상들이 선사 시대 역사 이전에 만든 그림이다 이게. 그런데 이 그림이 그 울산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댐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식수 댐을. 하여튼 70년대 초에 아마 댐을 만든 모양인데 그 댐이 멍텅구리 댐이에요. 무슨 얘기냐니까 댐이라고 하는 게 수문 조절 장치가 있어가지고 물이 많으면은 미리 물을 빼고 또 물을 가두려고 하면은 이걸 닫고 수문을 닫고 그래서 수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는 그 댐은 사연댐이라고 하는데 그 댐이 그런 조절 기능이 없는 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그 일대에 장마철에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고 하면은 물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럼 그 사연댐의 물 높이가 높아져요. 그러면 반구대 안각화가 물에 잠겨버려요. 수몰이 되겠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잠긴 안각화의 물은 이게 몇 달 동안 멍텅구리 물이 댐이기 때문에 물을 빼줘야 되는데 물을 빼지 않으니까 거기가 고여 있어요. 제절로 없어질 때까지. 1년 중에 몇 개월을 그게 물에 잠겨 있고 그래요. 그게 매년 되풀이되다 보니까 반구대 안각화의 그 원형 보존이라고 하는 게 심각하게 도형들이 부식되고 또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 누구 어떤 사람들 와서 탁본한다고 거기다 종이를 붙이고 두드려가지고 뜯겨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그 반고대 안각화가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 반고대 암각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암각화를 노래한 시집을 2000년에 그 시집을 냈는데 그 다음에 이게 그것의 보존 문제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들어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반구대 포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나도 그 멤버로 그거 보존하는데 힘을 모자고 목청껏 뭐 하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석탄 형성에 관한 관찰 기록 또 그 다음에 이
눈먼 자를 위하여. 눈먼 자를 위하여 장시. 예. 그다음에 반구대안과 그 앞에서 이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 환경 보전, 생태 보전, 그러면서도 그것이 지니고 있는 어떤 현장성, 이것을 시를 통해서 그 소중함을 노래하고 이것의 보존 가능성을 제기하고 하는 그런 일에 어떤 힘을 모으고 있는 네. 그런 하나의 반증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자, 선생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수고스러우시지만 시 한 편을 또 청해서 이렇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꽃밭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연꽃밭에서 이건청. 진흙밭에 빠진 날, 힘들고 지친 날, 눈도 흐리고 귀도 막혀서 그만 자리에 눕고 싶은 날, 연꽃 보러 가자. 연꽃밭에 연꽃들이 진흙 속에서 밀어올린 꽃 보러 가자. 흐린 세상에 퍼지는 연꽃 향기 만나러 가자. 연꽃밭으로 가자. 연꽃 보러 가자. 어두운 세상 밝혀올리는 연꽃 되러 가자. 연잎 위를 구르는 이슬을 만나러 가자. 세상 진심만 쌓고 쌓아 이슬 데려가자. 이슬 데려가자. 눈도 흐리고 귀도 막혀서 자리에 눕고만 싶은 날. 예, 저는 좀 특이한 선생님 시를 이렇게 들으면서 특이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연꽃밭에서를 방구대라고 하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연꽃을 방구대라고 하는 그 세계로 좀 치환을 했어도 충분히 이게 소통이 가능한 시가 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구대가 지니고 있는 원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방구대, 연꽃도 그렇다는 거죠. 연꽃도. 그래서 방구대로 이렇게 좀 치환을 했어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게 하는 시가 이 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 이건청이 그동안 50년 넘게 뭘 했느냐, 어떤 데서 어떤 삶의 가치나 어떤 해온 일에 어떤 보람을 찾을 것이냐,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은 저는 시인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을 강조하거나 파멸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는 어떤 사람의 삶을, 인간의 삶을 긍정의 쪽으로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어야지 좌절이나 파멸이나 절망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을 미화하거나 그런 쪽에 발딛고서 그런 쪽을 갖다가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은 시인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 연꽃밭에서 같은 것은 사람 산다는 것은 늘 그야말로
진토, 그러니까 무슨 티끌이나 흙이나 먼지나 그런 이 티끌이나 먼지가 들끓는 예. 그런 세상에 아니라고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고 그런 속에 발을 딛지 않고서 살 수는 없어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럴 때 떠올릴 수 있는 그게 뭐냐니까 연꽃 같은 것을 보면은 그 연꽃의 이 뿌리가 담겨 있는 그것은 그야말로 진흙밭이고 예, 예. 티끌 속이거든요. 예, 예. 그런 속에서 그런 뿌리가 지상의 어떤 꽃대로 그런 연꽃의 향기와 연꽃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밀어 올린다는 것. 예, 예. 이것은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어떤 이 티끌 세상이고 먼지 세상이고 진흙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 밝은 세상 그리고 나가서 가치 있는 세상으로 이걸 갖다가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리라고 난 생각을 하죠. 예, 예. 그래서 진흙밭에 빠진 날, 힘들고 지친 날, 눈도 흐리고 귀도 막혀서 그만 자리에 눕고 싶은 날, 예. 연꽃 보러 가자. 연꽃밭에 연꽃들이 진흙 속에서 밀어 올린 꽃 보러 가자. 흐린 세상에 퍼지는 연꽃 향기 만나러 가자. 연꽃 보러 가자. 또 그 위에 구르는 예. 이슬 보러 가자. 예, 예. 이슬 들어가자. 예. 그러니까 이 시는 그러니까 좌절이라고 하는 것,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엔티테제로 한 그러니까 이 시를 쓰는 이것은 비록 연꽃을 노래하고 연꽃 향기를 노래하고 연꽃 위를 구르는 이슬을 노래하고 있더라도 이 시가 안에 이 대리 명제로 지니고 있는 것은 뭐냐니까 그 진흙밭에 티끌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인은 절망을 미워하거나 예. 미화하거나 예. 아니면 좌절이나 폭력을 갖다 미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소신이고 예. 그런 면에서 이 시는 희망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추구하는 희망을 향한 어떤 절망 저쪽에 떠 있는 네. 무지개를 향한 시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선생님 전체 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하기는 너무나 벅찹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선생님 시를 써오시면서 그래도 나는 한 50년 동안 이렇게 시를 쓰면서 이런 세계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었다. 또는 내 시는 이런 시야라고 조금만 정리를 해주신다면 67년부터니까 예. 지금 53년인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해도 좋은 얘기는 이를테면 시 아닌 가치를 최상의 가치를 놓고서 시를 폄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것. 그래서 늘 시라고 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고 어떤 시를 위해서만 살지는 못했지만 예. 그러나 시를 드높은 가치에 위치시키는 그런 일에 이렇게 태만하지 않으려고 예. 노력을 하면서 살았다. 이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가 어떤 삶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 이건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78년, 79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그러면서 몸으로 겪었던, 마음으로 풍덩 빠졌던 그런 그 체험을 예. 몸속으로 이걸 안아들여서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체험을 하나의 이미지로 불러내는 작업. 네. 여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작업, 이것에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시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쓰려고 노력을 했다. 시인의 생명은 그가 쓴 시가 사람들에게 읽히는 동안은 네. 육체적인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도 예. 시가 읽히면은 그 시는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면에서 뭐 늘 부족하니까 채찍질도 하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 그러나 태만하게 살지는 않았다. 예. 이런 것을 막 고백 비슷하게 이렇게 예. 아유. 자, 이제 선생님 시가 한 편이 이제 또 있습니다. 사냥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요 시를 아마 선생님 또 이제 첨언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우선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세계, 아버지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사냥이란 시. 사냥, 이건청. 아버지의 등 뒤에 벼랑이 보인다. 아니, 아버지는 안 보이고 벼랑만 보인다. 요즘엔 선연이 보인다. 옛날 나는 아버지가 산인 줄 알았다. 차령산맥이나 낭림산맥인 줄 알았다. 장대한 능선들 모두가 아버지인 줄 알았다. 그때 나는 생각했었다. 푸른 이끼를 스쳐간 그 산의 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에 닿는 것이라고. 수평산에 해가 뜨고 하늘도 열리는 것이라고. 그때 나는 뒷짐지고 아버지 뒤를 따라갔었다. 아버지가 아들인 내가 밟아야 할 비탈들을 앞장서 가시면서 당신 몸으로 끌어안아 드리고 있는 걸 몰랐었다. 아들이 비탈들을 모두 끌어안은 채 까마득한 벼랑으로 쫓기고 계신 걸 나는 몰랐었다. 나 이제 늙은 짐승 되어 힘겨운 벼랑에 서서 뒤돌아보니 뒷짐지고 내 뒤를 따르는 낯익은 얼굴 하나 보인다. 겨우겨우 벼랑 하나 발딛고 선 내 뒤를 따르는 초식동물 한 마리가 보인다. 예,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남성들의 삶의 어떤 풍경, 처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오롯이 이 한 편의 시에 다 담아내고 계십니다. 참 재미있네요. 뇌 뒤를 따르는 초식 동물 한 마리가 보인다. 한 마리가 보인다. 인생은 삶이랑 늘 지속되고 반복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가고 나면 또 자식들이 따라올 테고 내 이 시는 사냥이라고 하는 짐승의 그 생존 방식 이걸 아마 마음속에 넣고 읽어야 이 시가 올 텐데 사냥은 벼랑에 살아요. 깎아지는 벼랑에. 왜 벼랑에 사느냐니까 그래도 거기가 이 제일 강자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안전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선택한 거기가 그 벼랑이 사냥이 선택한 하나의 생존 터전이거든요. 근데 내 아버지는 5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50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나는 이 아버지의 7남 1녀 중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제 세상을 뜨고 하셨는데, 근데 그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 그래도 내가 아들을 두고 애비 노릇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애비 노릇으로 하다 보니 수많은 난관을 내가 몸소 부딪히게 되고 하면서 내 아버지는 험난한 그야말로 6.25 사변이고 한 이런 엄청난 격변의 시대를 살고 일찍 가셨는데 근데 그때 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겪어야 했던 그런 온갖 어려움 이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아버지니까 그야말로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니까 그 마치 무슨 뭐 산맥처럼 뭐 찬양 산맥이 있으면 그 산맥 속에 산맥이 있으니까 거기 물이 흐르고 이끼도 끼고 그 흘러간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강물이 바다에 가고 이걸 당연한 걸로 이거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 그때 내 아버지가 내가 밟아야 될 벼랑을 앞장서 가면서 뒤에 오는 나를 편하게 오기 위해서 스스로 벼랑 앞에 서서 벼랑들을 전부 끌어안으면서 나를 뒤에다가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아버지의 입장이 되고 또 자식들을 기르고 하다 보니 자식 기르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온갖 어려움들을 어떤 면에서는 저 녀석이 왜 저렇게 살지? 그럴 만큼 자식이 안타깝기도 하고 하면서 묵묵히 나는 그 아들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 감당하고 대신 맡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살았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보니 문득 나이 들어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벼랑 앞에 서 있고 내 뒤에 나를 그대로 닮은 아들 하나가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냥이라고 하는 이 시는 뭐 이제 뭐 요즘 뭐 어버이날 얘기하고 하는데 어머니를 노래한 시는 많은데 아버지를 노래한 시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이 시를 통해서 나는 아버지가 겪었던 그런 그 삶의 어떤 신선한 삶 그런 것을 깊이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아버지 된 자의 뭐 숙명이 아니겠는가. 예, 왜냐하니까 나 자신도 뒤에 오는 자식들이 밟아야 될 벼락을 앞장서 가면서 내가 다 이걸 치우고 드리고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으니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거나 뭐 선생님 말씀을 듣고 또 이 시를 이렇게 보면 참 숙연해집니다. 숙연해집니다, 선생님. 이 시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면 숙연해지죠.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냥처럼 한국 문학 또는 한국 시문학이죠. 시문학을 위해서 또는 선생님 개인의 시적 세계를 위해서 벼랑 끝으로 이렇게 일평생 밀고 오셨잖아요. 선생님 삶이. 그와 마찬가지로 또 이제 벼랑 끝에서 뒤돌아보니 또 초식 동물 한 마리가 이렇게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수만 마리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후배들에게 시를 쓰는 후배들에게 선생님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시를 쓴다는 것, 그 시가 지니는 참 가치, 이런 것들이 폄하되거나 회절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가 이 시단에 처음 나온 60년대 말 이 무렵에 아마 한국 시단의 시인이 한 300여 명, 많아야 한 500여 명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한 편 이렇게 발표한다면 그 발표가 또 발표 지면도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어디다가 무슨 작품을 발표했다면 그것이 금방 이게 검증이 돼요. 이번에 누가 시인이 쓴 어떤 시는 참 훌륭한 시다. 어떤 면이 좋았다. 그래서 그 시인들이 모이는 모임의 자리에서 그게 그야말로 이 도마지를 당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니까 이 사이비 시 혹은 사이비 시인 이런 것이 도저히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시단 풍토였다 이거죠. 근데 요즘 보면은 시인 좋게 시인 풍년 시대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시와 시인의 세속화 시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시에 관계하는 우리 후배 시인들이나 이분들이 좀 더 엄정한 시정신 그리고 시가 아주 중요한 삶의 가치다 라고 하는 그런 깨우침 이런 것들을 가져주길 바래요. 그래서 요즘 이따금 얘기 들으면 평생을 어떤 직장인으로 살았는데 평생을 선생으로 살았는데 이제 정년했으니 시나 한번 써볼까 한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좀 슬퍼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아는 진짜 백이 많은 시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그것을 하나의 무슨 멍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걸 하나의 이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최상의 상태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 마치 시지퍼스의 뭐 사나이처럼 그 수도 없이 굴러 떨어지는 그 바위돌을 시라고 하는 자리에 밀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 근데 시는 그냥 이 시간도 남고 하니까 시나 한번 써볼까 해서 그래서 진짜 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다 바쳤을 때, 그럴 때 시의 어떤 광휘, 시가 지니는 어떤 진정한 가치, 이런 것들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시를 하나의 여기처럼 살면서 남는 시간에 대한 하나의 시간을 쓰는 그런 여기로서의 시, 이것이 아닌 숙명으로서의 시, 이 아픈 멍으로서 존재하는 시, 이런 것을 풀어가기 위한 그런 시들을 썼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시들은 이게 오랜 생명에 대해서 남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무슨 김종삼의 몇 편의 시라든가, 무슨 박용래의 몇 편의 시라든가, 박재삼의 몇 편의 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도 가령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 들어서 기억력도 흐려지고 하면서도 그런 시들이 문득문득 나한테 와요. 그 나를 위로해 준다고요. 모란 꽃이 피면은 그런 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 그러면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어느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라고 한 그런 그 영랑의 시, 이런 것들. 그래서 훌륭한 시는 오랜 생명을 가지고 광휘를 발휘하는 그런 것이고,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쓴 시들이 오래오래 남는다.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시를 좋아하고 시에 운명을 걸기로 작정한 그런 후배 시인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가슴 깊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예. 선생님, 우리가 산중에 보면 죽비라고 있죠. 죽비. 그 죽비 소리와 같이 아주 그 매서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탁들, 또 시적 세계에 대한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후배들이 앞으로 시를 쓰면서 선생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깊이 가슴속에 이렇게 새길 겁니다. 오늘 아주 장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침까지 후배들이 가야 될 시의 길이라고 하는 그 지침까지 주셨는데,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또 뵙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시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나의 삶, 나의 시, 이건청 선생님을 모시고 시적 세계에 대한 깊이와 또 후배들에게 아주 매서운 당부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